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커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내일부턴 60세에서 6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가 556명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지난달 29일 이후 8일 만에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네. 아무래도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겠죠. 네, 주말에는 보통 400명에서 500명대를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요. 네. 최근에는 이제 주말과 주초에는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주중에 다시 확진자 수가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주 단위로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는 게 효과적인데요. 지난 4월 말부터 지금 한 5주 가까이 많으면 한 600명대 초반, 예. 적으면 5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달 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일단 안정세로 짚어주셨고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는 적게는 400~500명대에서 많게는 600~700명대로 네.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부가 7월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할 전제 조건으로 하루에 1000명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 그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현재 확진자 수준이 잘 유지가 된다면 7월에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건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하면서 방역의 목표를 이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고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걸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환자 치명률을 보면 과거에 1.5%에서 2%대를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은 0.5%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중증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치명률이 줄어드는 건데요. 아마 7월쯤 가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대부분 끝나면서 그 코로나19 치명률이 아마 0.2%대 내외로 아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던 코로나보다는 계절 독감에 훨씬 가까운 쪽으로 중증도가 변화하는 것이라 7월쯤 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들이 끝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로 좀 복귀하는 게 훨씬 더 그 사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실제로 치명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방역 당국에서는 다음 달 말쯤이면 이 발생 환자의 숫자도 조금씩 감소할 것이다 이런 네. 예견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방역 정책의 틀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될까요? 예, 방역 정책의 틀을 바꿔야 우리가 그 백신을 접종한 효과를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또 이게 오랫동안 아마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그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점차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도입해 나가면서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백신 접종일 테고 일단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60세부터 64세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지금 1차 목표가 1,300만 명 접종인데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접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일 관건이 됐던 거는 백신의 물량 확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접종을 받겠다고 하는 접종 예약률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접종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예. 접종 능력은 지금 많으면 하루에 한 60만 회, 네. 적으면 한 40만 회 정도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주말은 좀 접종 건수가 적습니다. 네. 접종 물량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로 한 1,800만 회분, 예. 1,3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의 그 접종 예약률도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80%를 약간 넘는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에 1,300만 명 거기다 플러스 이제 얀센 백신이 추가로 도입된 것까지를 고려하면 아마 한 1,400만 명 이상 접종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접종률을 살펴보니까 어제 하루에 14만 명이 접종을 네. 완료하셨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이제 14.8%가 접종을 마친 상황인데 접종 예약자분들이 실제로 이 백신 접종한 비율이 99.8%. 네. 그러니까 예약을 한 분들은 거의 다 약속을 지키고 이제 받으러 가시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백신 접종률이 이제 예약률이 지난달에 좀 떨어졌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좀 불신, 예. 그리고 그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다행히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내놓고 그 자녀 백신 접종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백신 접종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게 아마 접종 예약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려면 저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그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는 것과 함께 국민들은 이상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상 반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합리적인 설명 또 이상 반응인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면 정부가 보상은 안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상 반응 관리가 중요할 테고 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어서 네. 또 오늘 오후에 김부겸 총리가 그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배지를 보여주면서 네.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스티커 같은 거를 부착하는 그런 방안도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증명 수단들이 말씀하신 그런 접종률에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어떤 표식들을 달고 다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고령층 그리고 위중증자 분들은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잘 맞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2학기부터 모두 등교 수업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학생들에 대한 접종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요. 네. 가능한 한 많은 학교 관계자들이 접종을 받아야 될 텐데 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죠? 일단은 예. 그 교직원들에 대한 접종은 순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먼저 예. 이제 유치원이나 저학년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이제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예. 여름 방학 중에는 나머지 교직원들에 대한 접종과 고3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수능을 대비해서 접종을 하는 것인데요. 나머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접종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예.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이제 예고하고 있어서 과거에 그 학교 정원의 3분의 1 정도가 등교를 하던 것에서 3분의 2 수준까지 이제 등교 인원을 올리겠다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학교 내에서의 감염 발생이 조금 더 증가할 우려는 있지만 일단 교직원들이 다 접종을 하게 되면 전체 감염의 한 절반 정도가 그 교직원에 의한 감염이었기 때문에 감염의 부담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현장에서의 신속 그 항원 검사나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의 검사를 좀 강화하면서 감염된 학생들을 조기에 찾아내는 시스템을 교육부가 도입할 예정이라 그것 역시 이제 조금 학교 방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접종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에서는 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도 좀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이제 그 화이자가 16세까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는 12세에서 16세 사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이제 파이자 백신이 접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식약처 허가를 받는다면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백신을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는 우선순위를 판단해 보면 네. 여전히 그래도 그 고연령층, 뭐 장년층에서 기저질환자가 있는 분들이 먼저 접종을 맞는 게 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접종은 조금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는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그 학부모들께서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 건강상에 큰 위해를 입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교직원분들이 지금 접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학교에는 교직원들 외에도 또 네. 청소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급식 조리사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네. 급식 조리사분들은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접종 계획이 따로 나와 있는지 네.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방역 당국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3분기에 백신 접종 물량이 조금 더 그 여유가 생기면 교직원, 교사들 이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접종 계획도 좀 빨리 세워서 접종을 확대하는 게 학교에서의 감염 또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확진 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이 계속 퍼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주점이라든지 목욕탕, 어떤 가족 지인 모임 관련해서 퍼지고 있는데 대구에서 46명, 제주에서만 19명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지금 네. 대구와 제주 상황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제주도는 그 인구당 확진자 수를 따지면 뭐 그 수도권에 비해서 한 1.5배, 뭐 많으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 2배 가량 그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네.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제 최근에 올렸기 때문에 2단계 격상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1, 2주 후의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역에서의 감염이 조금 대구나 제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확진자 10명 중 한 3명 정도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네. 그 비율이 점차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철저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를 통해서 그게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은 일단 막을 수 없는 추세이고 네. 그걸 이제 뒤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이 네. 중요하다는 말씀 예.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제 부산에서는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는데 이번 주 개장했는데 주말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지난해에는 사실 해수욕장을 통한 집단 감염이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 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는 일단 국민들의 방역 의식 같은 것도 살짝 위기감이 옅어진 측면도 있고 네.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작년보다는 이 해수욕장이나 물놀이를 통한 감염 위험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런 네.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그 안심콜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그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출입자들의 신원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일상적인 방역 대책인 뭐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이런 그 것들을 좀 철저하게 더 지키려고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수욕장은 이제 야외이기 때문에 예. 실내보다는 감염의 위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해수욕장의 문을 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 출입
출입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감염을 통제했다면 올해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을 열더라도 출입자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출입했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함으로써 그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의 감염을 이제 줄이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또 도입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37.5도가 넘으면 이 색깔이 변하는 체온 네. 스티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야외에 있으면 햇볕을 받으면 네. 이게 그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지 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발열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이제 주요한 증상이긴 하지만 열이 오르지 않는 확진자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과도하게 뭐 의존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조 수단으로만 네. 활용하면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